상하수도 이렇게 회장이시네. 네네. 예전에는 태국대 저도 여기서 상하수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건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물산업 가치사슬 연계 융합 포럼입니다. 이제 포럼을 준비했을 때 이제 뭐 아주 포멀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됐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이 공감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물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이런 그 ODA 사업을 갖다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우리 그 물산업연구조합의 박희태 대표님과 함께 이런 포럼을 기획을 하였고, 또 한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지금 링크사업단 단장님이 오셨다가 인사만 하고 가셨는데, 그 링크사업단에서 또 재정 지원을 해줘서 이런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 많이 생략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한남대학교이기 때문에 또 한남대학교를 대표해서 김인석 산업부총장님께서 활용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라 좀 축사를 적어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산업연구부총장 김인석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그리고 한남대학교 과장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곳에서 개최되는 물산업 가치사슬 연계 융합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한남대학교를 대표하여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물산업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입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융합적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바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물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논의될 여러 주제 중에서도 특히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ODA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의 기술적 역량과 혁신을 글로벌 무대로 확대하고 협력 국가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공유될 다양한 사례와 전략들이 물산업 분야에서 ODA를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건학 교수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링크 사업단, 그리고 여기 쭉 아까 있던데요, 여러 그런 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남대학교는 앞으로도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과 국제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된 모든 아이디어와 협력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하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비 사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셔서 사진을 좀 같이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 한 분 빠짐 없이 다들 나오셔가지고 숫자가 많을수록 다들 앞으로 나오셔요. 저희 두 번째 줄부터 한 걸음씩만 이쪽으로 당겨주실까요? 조금 반 걸음만 이쪽으로. 여기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찍을게요. 앞에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웃어주실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찍을게요. 지금 화이팅 한 번만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지수직에서 보내드렸던 뉴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메일 듣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 1부까지는 저희가 보내드리고 한다면 저랑 좀 잠깐 얘기하시고요. 네네, 시간 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진행을 할 때 그 사회자가 있는데 우리 과의 이제 신임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들 바빠하는 척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챙기고 그 다음에 8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물산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 건강기능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전 물토람이라는 그 토럼을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이런 중부권에 있는 물산업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고제 공예 사업을 통한 물산업 해외 진출입니다.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몇 가지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물산업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물산업이 1조 달러, 1조 정도까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1조 달러가 돌파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미미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같은 분야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분야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물시장을 갖다 접근했을 때 보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 사람의 독촉에서 될 부분이 아니라 정부가 아주 슬기롭게 지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 시장을 갖다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가 42%, 그다음에 하수도가 32%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상수도의 유량과 수질, 측정 제어를 위한 디지털 분야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틸리티 분야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수 담수화, 해수라든가 기수의 담수화 분야가 뚜렷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 진출 시장을 보면은 중동이라든가 여기서 그 이제 담수화, 이제 해수 담수화의 시장을 많았었는데 이것들이 점차 수처리 분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세계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상수도 시장이 대체 수저와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장의 여러 가지 뭐 관광이라든가 뭐 정수 시장도 있겠지만은 대체 수저와 그러니까 해수담수화 기술 그 담수화에 대해서 그 대체 수저와 관련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시장에서 슬러지 처리와 관련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인데 전체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기술 집약적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대규모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정작 미국이나 유럽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가 지금 노산업에서 보고 있는 새로운 시장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시장을 보게 되면 사업체는 17,000개 정도, 그 다음에 종사자는 20만 명. 그래서 지금 종사자가 20만 명이다 보면 한 가구당 내별시자 보면 80만 명. 그래서 제가 혹시 맡겼는데 대통령이 50만 명에 달렸는데 물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농담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사업체의 규모를 보게 되면 1에서 3 사업체가 30%, 그 다음에 5에서 9 사업체가 대략적으로 30%. 그래서 물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규모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규모를 보면은 지금 4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건설을 포함한 그 전체적인 액티브 같은 거 보이고 있고 수출액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2조 원이 안 되는 매출액 그 수출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숫자예요. 근데 그 수출을 갖다 보면은 중국에 대략적으로 5천억 이정도 안 되는 게 중국에다가 5천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지금 이제 지역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대기업이 가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60% 이상 10인 이상의 사업체인데 그 사업체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달러까지 해당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 우리나라의 물산업이 가가지고 성장하려면 정말 이게 물산업만 갈 부분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ODA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발표하신 마케팅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전쟁이 있으면서 그 외국의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ODA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형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좀
더 지원 방식을 선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 분야에서도 보면은 뭐 ICT라든가 보건, 교육, 농업, 그 다음에 그림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분야를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보면은 아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남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지원을 갖다가 좀 더 집중시키겠다는 것들이 국가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ODA 규모가 24년도에 예산이 6조 3천억입니다. 우리나라가 6조 3천억. 그 다음에 내년에 25년도 예산 연구가 52억 원.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는 거의 7조 원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ODA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상과 무상,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원적 규모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ODA 배분 구조가 양자 가장 간의 그 비율이 82대 1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분의 1 정도가 가장간에서 공식적으로 통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상과 무상의 비율이 대개 40대 20, 그래서 무상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ODA의 81%가 중점협력국 27개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27개국이라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ODA의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적 지원, 오른쪽에 있는 인구적 지원이라든가 교통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숫자원이라는 위생이라는 것은 왼쪽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ODA라는 것은 저개발국가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원과 위생 분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46개 기관별 추진하고 있는 그 숫자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정시설부터 시작해서 수출인회에서 257개를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이카가 817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기관이 197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조 원 정도를 갖다가 24년도에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27개의 중점협력국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 5개 연도 만에 중점협력국을 27개를 정해서 각 나라별로 24년도와 25년도를 하다 보니까 총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중점협력국이라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래서 리스트를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배치됐던 나라, 24년도에 집중되고 있는 나라들이 약간 정도 변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상 원조로 하고 있는 코이카의 미군이나 중기 전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 전략 프로그램을 갖다 보게 되면 뭐 삶에 필요한,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위생하고, 그래서 유엔에서 갖고 있는 SDG에 있는 여러 가지 경영을 갖다가 코이카가 설계되고 있고, 코이카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물에 관련된 보편타당한 물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이카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물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처리와 상수도 관련 기술을 현지 상수도 네트워크 확장과 노후 방법 교체 기술이라든가 소규모 정수장 설계 구축, 농촌 지역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 하피에서 처리 부분에서는 슬러지 자원화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물건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담수와 대체 수자원 기술, 그 다음에 물 관련 교육과 영양 강화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ODA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있는 한남대학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점협력국이 이제 27개국인데 21년부터 25년까지가 제 3기입니다. 그래서 27개국이 있는 리스트가 있고, 중점협력국, 그러니까 이제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 분야, 그러니까 리스트를 보면서 물과 보건 위생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가 첫 번째 리스트가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물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보면은 물산업의 글로벌 진출에서 경제적인 기여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수질 개선 기술 제공이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술 연습도 하고 가서 한번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물 관련된 분야에서 유상과 무상이 있는 리스트를 갖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 보호에서 그 리스트를 갖다 무상한 쪽, 그다음에 차관에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 식수 공급에 대해서 차관과 무상 원조.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무상 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그 기업에서 아마 사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플랜트와 관련돼서 플랜트로 식수를 갖다 개발하는 사례. 그래서 뭐 지출해 보면은 100만 달러 기준으로 뭐 여기서 보면은 코이카에서 200만 달러 요리단에다가 해준 거, 그다음에 뭐 볼리브에다가 창안으로 해준 것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가 없는 상태에서 식수예로 위생처리 시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과 주요 내용을 갖다 정리해놨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리스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 물산업이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사업의 공급, OD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든 무상이든 ODA에서 소규모 정수처리 패키지 시설, 그다음에 마을 단위 급수 시설, 그다음에 분산형 하수처리 시설,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과 안전관리, 스마트 솔루션, 누수 탐사와 건강 진단 시스템, 그다음에 수질 모니터링 장비, 직능형 검침 시스템, IoT 기반 운영관리 솔루션, 그 다음에 시설 운영관리, 수질 분석과 진단, 기술 인력, 교육 훈련, 유지보수 서비스, 특화 제품으로서는 뭐 필터라든가 소형 정수기라든가 수처리 약품이라든가 관리 보수 자질의 리스트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써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게 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대략적으로 더 저급한 제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물건과 제품이 그 나라에 적용이 될 때 정말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좀 이해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라오스 폐수 처리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그 KSP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한남대학교, 그래서 제가 연구자금자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라오스라는 국가를 저는 좀 뽑아봤는데, 라오스의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라오스의 오른쪽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태국이 있고, 그래서 라오스라는 국가에서 몰입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국가는 이제 일당 그 GDP가 2,000불밖에 되지 않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의 뭐 80년대 초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그 고속도로도 다 중국이 만들었고, 고속도로도 뭐 우리나라 치면 서울 대전 정도에 있는 두 도시간의 고속도로도 중국이 완전히 다 해가지고 중국이 운영권을 다 갖고 있고, 고속도로도 좋지 않은 나라가 고속전철을 갖다 또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고속전철에 있는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를 갖다가 다 중국말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갖다가 그 7억 불을 갖다가 27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관을 주면서 또 이제 라오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관련의 인프라를 보게 됐더니 지금 보니까 식수원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 정도, 그 수인고가 20%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나트륨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라고 하려면은 그냥 그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 수도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똥을 오줌을 갖다가 그냥 흙을 판 다음에 똥오줌을 갖다가 그냥 싸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똥오줌에서 있는 그 이제 물, 이제 이게 그거는 다 땅으로 흘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분뇨가 이제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파가지고 그냥 건조시키고, 건조시킨 것을 갖다가 다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수도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라가 그런 나라에 중국에 와가지고 거의 8조 원을 들어서 고전전체 만들고 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국토를 갖다가 사용하겠다고 지금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수장을 갖다가 이런 공유 사업으로 정수장을 만들어주는데, 정작 그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정수장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비엔티안에 있는 그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비엔티안에 있는 그 물들은 다들 어떻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 늪지를 통해서 가게 돼 있고 나중에 다 메콩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콩강 흘러 태국까지 가니까 태국에서는 또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올해 10월 달 초에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라오스에서 지금 EDCF 차관을 갖다가 지적도를 갖다가 사인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27년까지 차관 포트폴리오인데 전체적으로 15개 중에서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NT 안에 있는 그 7천만 불짜리 예서 지금 말씀드렸던 한남대가 수주했다는 타당성 검토는 여기에서 보시는 BNT 수도 지속 가능한 수도 공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일단 7천만 불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들이 쭉 있어가지고 7억 불이 있게 되고 그 중에 9개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발표했을 때 사용했었던 것인데 오른쪽에 보면 BNT 배수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아래가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데 배수 지도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빗물이라든가 분유 같은 경우가 배수로로 들어가서 흘러 어디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늪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늪지로 다 떼서 넣고 늪지는 흘러 어디로 가면 메콩강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오스에 있는 BNT 안에 그 늪지가 5군데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게 돼 있고 라오스에 8개의 그 특별경제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BNT 안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BNT 안에서는 경제를 개발시키려면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될 것인가 를 갖다가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것은 경제 개발 구역을 갖다 중점적으로 그 이제 아주 최첨단 아주 중앙 집중적인 하수처리장. 여기는 BNT 안에는 하수처리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하수처리장 어떻게 되냐면은 소규모의 그냥 그 소규모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하수처리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조그만 웅덩이 우리나라 지금 아주 쪼기에 있었던 하수처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좋은 말로 등산의 하수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시청이 하수처리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등산용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보면 습지를 이용을 하는데 습지도 굉장한 그 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그 라운드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런 안보 인프라라는 것은 정치인의 안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 성장 전략이나 아니면은 이들을 지탱할 것인가에 대해서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있는 물산업 그 진흥을 위한 향후 전략이라고 하면은 ODA를 통해서 물산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산업의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협력국에 있는 수요 기술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 나라에가 정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의 기술 체계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기업에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도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고, 한 기업이 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포럼을 통해 가지고 자기 그 각 기업이 하고 있었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서로 토론하고 다음번에 어떤 기업이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거대한 그 예산을 갖다 우리나라가 공유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적극을 하면 좋겠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산업도 있고 또 케이워터 같은 그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자는 많되 정말 그 법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적 인프라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물산업 관련해서는 지식 기반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밸브라든가 펌프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 시설을 아무리 갖다 주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수하는 순간에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정명한 전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한남대학교가 그 부분을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사장이랑 총장이 와가지고 그 저희들이 MOU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몇 년을 공부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베트남에 가서
나서 이러한 물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라오스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고등교육을 해서 모사원 인재를 갖다 배출시켜서 그 국가에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가 돼야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 나라에 진출을 해가지고 아주 기술 지각적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술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1조 달러라는 정말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인 전략기획과 또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산업들 또 물산업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발표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 좋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윤태영 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국제관련센터 센터장 임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이 물산업 포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마 발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잠시 짬을 내서 저희가 이 대전국제관련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국제개발연맹센터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이게 벌써 2년이 지난 2022년 11월 달에 그 대전광역시하고 또 코이카하고 한남대학교 3자가 모여서 한번 이 지역에서도 OD 사업을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U에 기반해서 한번 기관을 한번 설치해보자 그랬더니 협의 과정이 약간 이제 딜레이가 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딜레이 되다가 작년에 이 센터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국제관련센터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전국제관련센터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여기 센터의 주요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ODA 인식 제고와 홍보, 또 ODA 네트워크 구축, 그 ODA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을 하는데 ODA 인식 제고는 뭐 ODA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우리나라도 ODA를 확충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제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야 되냐 이런 중요성 같은 걸 많이 인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학교의 과목을 개설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서포터즈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인식 제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 대전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전적 ODA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ODA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큰 기관이라든지 큰 기업 같은 경우 혼자서도 잘하고 정부도 중앙정부는 잘합니다. 근데 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연계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ODA 포럼이라든지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뭐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있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전 얼라이언스, 대전 국제개발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개별적인 공공기관이나 뭐 연구소, 대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별로 연계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해서 보다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를 좀 더 정교하게 체계화시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작업은 더욱더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ODA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인데 결국 ODA 국제개발연구센터가 이 사업을 결국 만들고 진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ODA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좋다는 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ODA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ODA 자금을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가. 그리고 그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식을 어떤 그 지원 활동을 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별적인 컨설팅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사업 운영 성과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 작년 4월에 생겼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초기에는 인식 제고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기간 동안은 그 인식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써왔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상반기부터 사업 지원이라든지 사업 발굴 이런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 발굴 자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인식 제고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강의 개설도 해서 학과목을 개설하기도 했고 뭐 특강도 했고 세계 시민 인식 교육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OD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도 했고 또 인식 제고를 위해서 뭐 사진전이라든지 뭐 각종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OD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대전 국제개발협력발전 세미나라는 걸 해서 과연 대전 지역의 ODA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그 띵크탱크들이 모여가지고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 설정이 저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약간 이런 분야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F, 한국개발연구원, KDI 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대전 지역 ODA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하고 지자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구축을 했고요. 또 대학하고 공공기관이 ODA 협력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한 대전 국제개발협력 얼라이언스 구축에 이제 기반이 됐던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대전발 ODA 얼라이언스를 구축했고요. 이런 구축한 것에 따라서 지금 두 번의 포럼과 세미나를 거쳐가지고 좀 더 정교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국제개발협력은 글로벌로도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기관과의 공조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ADB하고 두 번의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ADB하고 가졌던 것은 뭐냐면 ADB 텍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디벨롭먼트 워크샵이었는데 이게 대도국 중심으로 한 창업 세미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워크샵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러가지고 이런 워크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대도국들은 우리나라 같이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는 게 잘 안 막힙니다. 근데 이 ADB에서 특히 관심이 있었던 거는 한남대학교가 창업 중심 대학인데 이런 창업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Q&A 세션도 갖고 많은 것을 가졌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ODA 조달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코이카에서 아예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오픈 경쟁을 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조달 사업 설명회가 어떻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느냐 그리고 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의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제개발협력 기업 집중 설명인데 그런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건건마다 다 프로포저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그 제안서가 한번 해보신 분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
작성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요번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충남대학교 킥스타워에서 거기에서도 컨설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보통 앞부분에 전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가 있고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 개별 컨설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또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하면 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와서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만든 게 이제 대전발 오리 사업 얼라이언스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사실 큰 기관들은 이거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K-워터도 하겠습니다. K-워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KDI 이런 데도 많이 해봤고 뭐 애지간한 큰 기관에서는 자기 혼자도 ODA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그 밑에 있는 그룹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서 새로이 한번 사업을 진출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시면은 대전광역시하고 한남대학교가 같이 그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제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는데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가장 베이직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 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예시를 든 건데 예를 들어서 물, 기후 이렇게 환경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물하고 기후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기술 교육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환경 여기서 환경에서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것들이 뭐 들어갈 수 있고 기후 변화 들어갈 수 있고 IT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물 같은 경우에 제일 잘하는 데가 K-워터가 있거든요. K-워터가 있고 또 K-워터 밑에 뭐 각종 센터, 문산학신청이고 내부기관이나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 거고 거기에 큰 대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일하는 작은 협력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런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정보 교류를 해주고 도와줘야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전지구가 대전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각종 그 기술산업 업체들이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연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가는데 이게 종으로 뭐 물, 창업, 환경, IT가 있으면 이거를 뛰어넘는 자금 소스가 어딜까? 과연 국제 개발 협력을 위한 자금 소스가 어딜까?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아까 말한 수출은행도 있을 수 있고 코이카도 있을 수 있고 UNDP 뭐 각종 뭐 카인 온갖 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를 하는 또 채널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종으로 횡으로 해가지고 촘촘한 이런 얼라이언스 전체 그물망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오픈 채팅 플랫폼도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단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요한 정보를 저희가 올리고 이거 뭐 단톡방에 제가 카톡을 말씀드렸는데 웹사이트에서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 간담회도 저희가 주선해서 그런 미팅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서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가를 통해서 사업을 갖다가 착안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물론 저희 센터만이 한 게 아니라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계신 교수님들이 다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기 꺽쇠 표시로 한 거는 이제 3개의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이 가운데 있는 IT, 필리핀 두마게티
거기에 대학이 있는 슬림한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청년 취약 대책을 위한 정보통신 기능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게 포이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안 해봤어요. 저희가 안 해봤는데 하여간 처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굴을 한 것이죠.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구나. 서로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따내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무슨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시간만 낭비하는 동안 아닌가? 근데 이 사업을 땄어요. 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4년도에 저 라오스 경제우위 상품의 스마트화의 소울 창업 활성화를 한 정책 컨설팅 사업인데 라오스의 창업 정책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을 땄습니다. 요거는 공공협력 사업인데 세종시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해요. 당장은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게 5억 정도 되는 컨설팅을 잘 거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파일럿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랙 Y라고 되어 있는데 트랙 2로 넘어가면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사업으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또 이제 김건희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라오스 패스처리 숫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은 요거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그래서 나주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 사업을 또 땄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딴 거가 금액은 다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무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사업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온 것이 대부분의 컨설팅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EDCF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대규모 무상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100억 단위 사업으로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3개의 사업을 2024년에 했고요. 근데 2024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도 처음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사람들이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서로 중진을 모아가지고 노력하니까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뒤에는 그냥 저희가 요새 최근 논의하고 있는 그냥 사업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약초는 많은데 그 약초 산림 자원을 이용한 연구소 같은 게 없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물류 자동화 사업 이것도 뭐 저희가 계속 해보는 건데 이런 사업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 사업은 이것도 이제 또 여기 우리 신식 교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하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고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그 고유 문화유산을 다 잠기고 훼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위주, 문화재 관리청 위주로 작은 사업 규모로 우리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서 하면은 우리 K-컬처, 한류가 전파되는 거하고 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이런 사업 국위선양도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 IT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굉장히 라프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프한 아이디어가 시작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저희가 서너 개씩은 더 쓸 수 있는데 다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 차원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코멘트를 주면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사업이 채택되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요. 잘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전국제개발능력센터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컨택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을 어디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서 협의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거. 자금 소스는 여기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신인식 교수님께서 ODA 사업의 기획과 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신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제 협력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한남대학교 어떤 조직이 아니고 저희 이제 ODA에 관심 있는 그 교수들하고 내외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로 어떤 연구단을 조직해서 ODA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 논하고 하는 그런 그 자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획과 참여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요. 저도 이제 원래 국제 마케팅 전공이라서 ODA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좀 하다가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윤태영 우리 원장님이 이쪽에 센터장 오시면서부터 이제 이때부터 함께 협조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딩을 어디서 받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성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해서 이렇게 함께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협의를 해서 약간은 좀 ODA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몇 가지 사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정말 발표하기 좀 뭐한데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하고 또 참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대략적인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ODA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사업 하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또 해야 하나?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액션 플랜도 어떻게 또 짜야 되고 또 사업의 준비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정하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이제 경험한 부분을 사례를 좀 간단하게 들어서 설명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목은 이제 내가 가진 자원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기술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걸 활용해서 이 개도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에 ODA를 할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 방안을 설계해보고 그다음에 일정을 짜고 하는 그런 순서대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잘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인데요. 일단 자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은 제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네트워크 이런 자원을 나라내 조직이 가진 그런 강점과 전문성이 뭐냐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수자원이다 그러면 이 수자원 관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수채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기타 수질 분석도 다 있겠죠. 그런 내 조직이 가진 그런 강점이나 전문성이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지식이라고 하면 학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는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는지 기술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죠. IT든 수자원이든 전기 전자든 바이오든 토목이 보면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 그다음 경험은 이제 이런 국제 어떤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여행 경험도 좋아요. 나는 여행을 많이 가서 라오스를 많이 갔다 왔다. 나는 어떤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자기의 어떤 자원이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들, 배도국 정부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NGO,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국내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런 그 자원들을 먼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자기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면 성공 사례 지원 자원 분석인데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 육성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창업 500이라든지 창업 40자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이런 지식과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경험, 또 라오스에 대한 여행 경험이 있다 보면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라오스 소창업 활성화 모델이다 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하나는 물류 연구라든지 또 스마트 물 시스템, IT 관련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과거에 옛날에 산업 박람회를 많이 갔다 왔거든요. 또는 이제 어떤 그 키아트에 대한 키아트 그런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 수행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또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산업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행 때문에 이제 그 네트워크했던 인도네시아 한인회라든지 인도네시아 정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걸 기획했냐면 인도네시아의 스마트 물 시스템 시범센터 설치하고 인력 양성한다는 그 ODA, 그 산자 ODA인데 이런 또 ODA도 기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 ODA에서는 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IT 연구라든지 IT 연구 역량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지식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내에다가 K-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단이라든지 또 코이카 민관 협력 인큐베이팅 사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이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의 시민한 대학교하고 그 대학하고 이제 학생과 교수에 대한 교육 협력을 해왔는데 그런 네트워크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 기획하게 되거든요. 필리핀 두바게티 정보 중심 기능 인력 양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ODA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ODA 사업에 대한 기획 지식과 이런 사업 정보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또 아까도 이제 김건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라오스의 수자원 분야 관련된 그런 ODA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네트워킹 어떤 그런 컨설팅 컴퍼니도 이렇게 구식해주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대항해 신학에서 17세기부터 이제 세계가 이제 한 바다로 연결되는데 그때 세계 역사라는 교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항해 시대에 어떤 역사나 유적에 대한 탐방도 많이 해봤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뭐 일본이나 대항해 시대의 주요한 도시들에 대한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 역사 문화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계획 중에 뭐냐면 이 자카르타 구도심이 이제 침투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 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왜냐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이제 깔레만당으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카르타가 정치 도시에서 뭔가 이제 문화 관광 도시를 풀바꿈해야 되는데 한번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인도네시아 수도의 어떤 재포지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디지털을 입혀서 이제 한번 대규모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이제 기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이제 그러다 두 번째는 문제를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 청년의 기술 교육이라든지 보건 시스템에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또는 뭐 라오스 우라프라강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을 해서 소득이 취약하다. 또는 인도네시아 분류 시스템이 약해서 이커머스 산업의 발전이 떨어지고 있다.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ICT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취업 역량이 미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해결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진 아까 네 가지 자원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정량적으로 정성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해서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가 위험받고 있다. 또 재활용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폐기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년 동안에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교육을 전공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줄인다. 또는 이 자료품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을 5개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가스 감소하고 경제 활동을 동시에促진한다. 이런 식으로 이 환경 문제 해결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ODA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기 이제 문제와 목표에 대한 이해가 쭉 저희가 좀 나열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의 섬나라이고 면적이 광대해서 이 물류 시스템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배송이 매우 어렵다, 느리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게 같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이쪽으로 목표로 해서 일단 시험센터를 설치하고 IT 기반의 스마트 물류 실무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 실리만 대학교하고 시민사회 협력사업이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보니까 필리핀 드마게티 청년들이 IT 지식 부족해서 그 나라의 가장 유망한 사람이 BPO 산업에 취업을 못 하고 있어요. BPO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약자인데 콜센터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럼 현지 대학교에다가 IT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IT 시급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 이제 요 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패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르타 고도시 역사 문화 이렇게 침수돼서 복구가 필요하고 관광 자원에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보건 기술을 지원하고 관광도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관광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걸 통해서 자카르타를 문화 관광의 도시로 포지션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제 스마트하게서 5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문제를 구체화하고 두 번째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되겠다. 그 지표는 이제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 기간을 좀 정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6개월 내에 꼭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이내 기간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치거블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원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써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상국의 필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나의 이제 자원이겠죠. 기술이라든지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 전문성을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시간 기간을 이렇게 타임 바운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에 두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텝은 대상국을 설정하고 사전 조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러면 어떤 나라에 어떤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담에서 같이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자원이나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 돈이 필요한 것인가, 어디에 ODA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UNDP나 월드뱅크나 포이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국가의 SDG 보고서를 검토를 하게 되면 참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이제 실제가 조사를 해야 되죠. 문제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내가 파악한 문제가 정말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문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 연구라든지 또 기존 사업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필요성과 문제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현지의 파트너들하고 협력해서 그쪽의 정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쪽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 촬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비용이 없는데 갑자기 출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이 현지 조사를 위한 비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포이카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지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UNDP 같은 경우도 이제 SDG에 부합하는 플러그의 현지 조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ADB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아 기반의 해당성 조사에서 FS라고 기술 지원사로 일정한 비용을 두고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환경 인프라, 교육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이 되죠. 근데 월드뱅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초기 단계의 해당성 조사 내용을 지원하고 보건, 농업, 교육, 디지털화 이런 분야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지원받는 정부나 NGO, 민간 단체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수출입 같은 경우는 EDCF를 관장하는 그런 우리 정부 부처인 정부 우리 산하기관인데 여기서는 이제 EDCF가 이제 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록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사전 조사부터 본사업 같은 과정을 포함하고 개도 대상에서 기관이나 민간 단체 대상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기타 이제 민간으로 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이런 수리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비 등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CSR 프로그램에서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일함으로써 이제 현충 조사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것 같고 기타 이제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문화와 교육 학술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현지 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이런 현지 조사 비용은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가급적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이러려면 현지 파트너 우리 대학이면 현지 자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온라인으로 충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요즘은 이제 원격으로 이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초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셔도 될 것 같고 또 국제기구나 개발 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데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 및 지식을 문제 해결 적용하는데 내가 가진 IT 기술이라든지 또 경험, 내가 가진 과거의 프로젝트를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재 맞게 좀 추정을 하고 또 협력 가능한 국제기구나 기업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자원을 문제 해결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키죠.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작업을 필요한데 농촌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앞으로 설계하는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로 그냥 제가 설명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약간 막연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전문 분야 지금 해한다 그러면 교육이나 IT나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문제 해결 전형에서 예를 들어 농업 전문가라면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에서 작물 재배 기술을 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학술 전문가 데이터라 그러면 내가 수행했다고 과거 연구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학술 논문에 입수된 디지털 교육 효과를 참고해서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제 ICT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용 앱 개발로 농물들이 작물이나 가격이나 날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오프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학습 앱을 준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개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물 정화 시스템, 오일 장고 같은 현장 적용 기술을 제공하는 건데 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서 목욕제로 오일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과거의 성공적으로 운영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에 맞춰서 조정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도전적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재난복구 경험이 있다면 재난 피해 지역에서 응급복구와 관련 부하고 정상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이제 이러한 이 실행과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지 NGO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협력해서 샵실과 우편 그래서 현지 대학과 협력해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모델인데요. 지식기술 경험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농촌 지역이 낮은 교육률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에다가 디지털 학습 앱 플러스 뭐 교사 교육 프로그램, 지식, 그다음에 현지 교육청, 네트워크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제로 이렇게 이제 ODA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여기 해보고 싶어하는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 갔을 때는 이제 이건 뭐 대략적인 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준비라든지 내 자원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한 2개월 정도는 보통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문제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3개월 정도 여기는 이제 실제 가서 현지 조사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3개월 정도. 네, 현지서도 이제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내야 되겠죠. 근데 해결 방안을 설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춤형 솔루션 개발, 파트너, 현지 파트너, 국제기구라든지 현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파트너를 협력하고 내재되는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보무가 나오게 되면 보무 사업을 탐색을 하고 이게 이제 뭐 호기가 사업이나 아니면 ECF나 아니면 KSP나 그런 KSP 담당하는 뭐 KBI나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것들 관리니까 그런 것들이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9개월 정도 10개월이고요. 그 정도 준비를 하면 상당히 잘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교수들, 연구부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이런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을 기획하고 협력대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ODA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하다는 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힘껏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산교육자 마케팅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자리가 국제가 협력 사업에 관한 국제가 협력 사업의 중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제 기술 사업화 방안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산업 현황을 보면 평균 국내 한 5% 이상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균 한 3%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결국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시장이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내수 시장의 한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 성격이 있고, 그 시장이 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 있고, 또 사회적인 거버넌스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SDGs, ESG,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캘리포니아 타이프 22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기업 중에 벨리아가 거의 전 세계 1위 기업이지만 플러스 정부 지분이 들어있는 이게 기업이 맞나 싶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셨듯이 같이 사슬 연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물 쪽은 거의 플랜트 성격이 가능해서 맨 처음은 토목건축에서부터 출발하죠. 땅부터 가야 됩니다. 건물 세워야 되고 환경 관련된 기자재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만 일반 기자재 기술들도 들어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부처 입장에서의 업종 분류 코드와 맞지 않는 통합되어 있는 밸류체인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울산연구조합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 기존에 어떤 그 특정한 시장, 뭐 분류 코드나 부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융합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조합 내에 기업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 기자재 기업이나 IoT, 뭐 데이터 관련 회사도 많이 들어있고 정보출연연구소, 대학들도 많이 포함이 돼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사업 모델로 생각하는 건 산수도, 하수도, 호수조화, 뭐 IoT 관련 수계, 뭐 그다음에 교육기능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기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융합 연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래왔듯이 연구를 먼저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사업할 때 나중에 후속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융합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그 R&D 부분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산출 연계는 기존에 있던 것과 있던 기술, 기업, 새로운 가치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농기계와 IT와 농업 서비스가 뭉쳐져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건설 기계와 AI와 시공 서비스가 포함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엉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근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나라는 2000년대까지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지금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4년도에 요구액은 6.8조였고 현재 예산을 배정받은 건 6.3조였죠. 보시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를 봤더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평균 금액의 약 4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저희 나라가 어디서 발언권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6조에서 한 3배 정도는 늘어나야 겨우 평균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퍼센트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배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제협력 사업은 유엔의 SDGs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이 되고 여러 타자, 양자, 유상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절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사업 주체도 산업부에서도 산업기술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호이카가 있지만 결국 이게 다 모여서 외교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거리상 유리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상으로 멀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좀 우리에서 좀 적게 진행되고 있는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힘들긴 하지만 중남미 지역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사업 전체적으로 이렇다 앞으로 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포인트가 제일 많고 키아트나 호행기술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라과이와 기타 등등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의 미래재개발 협력 사업이 어떻게 바뀔까? 올해부터 지금 약간 변경이 있었죠. 전체
건설 프로젝트에서 50%가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이카 입장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뭘 지어주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이게 안 돌아가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예산의 대략 50%를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예산 배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뭐 무상으로 해외에다가 뭐 정수장을 지어준다고 그랬을 때 평균 무상 ODA 사업이 한 100억 정도로 보면 짓는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거의 50%, 나머지 50%는 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와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그러니까 무상 프로젝트 사업에 현지의 기술센터 같은 거, 교육 기능을 갖는 기술센터 기능을 놓고 그리고 한글 쪽 관련된 교육도 거기다 애들을 시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랜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이게 플랜트가 정수장이든 하수처리든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랜트가 지어지고 그 플랜트를 기반으로 한 교육 기능을 여기다가 놓고 거기에 한글까지 집어넣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고민하시는 생산지 근로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 해외 근로자가 들어올 때 한국말 못하고 기본적인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분들을 붙잡고 생산 공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지에서 기본적인 교육과 또 한글도 어느 정도 가르쳐서 들어올 수 있다면 또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면서 그 기업에서 그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앞으로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 쪽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교육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저희도 발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융합 사업이 되는 거죠. 기술센터의 프로젝트 사업에 기술센터 기능을 집어넣고 이 기술센터의 종합적인 교육이라면 K-문화라든가 한글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고 생산지구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산업 성격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UNSGS 그림인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깨끗한 물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해결 못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T랑 진행을 해서 베트남 박장 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20개의 센서를 24개인가를 설치를 하고요. 이 센서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한국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중앙에서 이걸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속 얘기로 들어가 보면 고생을 하셨던 센서 회사가 혼자서 이 사업을 수주를 못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노력을 했지만 못했었죠. 혼자서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주관 기관을 키스티가 해주시고 이런 관련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 사업 구조가 만들어진 밸류 체인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가치 구조 연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기업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업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관련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모여서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런 식이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키스티를 보면 정부출연 연구소입니다. 데이터 분석 국책 연구기관으로 그 안에 슈퍼컴도 있고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과기부 쪽에서 코스타리카 정부에 대한 무슨 사업, 베트남에다가 베트남 다른 사업, 인도네시아의 슈퍼컴 사업,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었지만 과기부가 아닌
민간의 요청을 받아서 국제협력 사업을 했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맨 앞에 누가 나서 줄 수 있느냐 문제에서 정출연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코이카의 수많은 사업 중에 공공기관 주관 사업에 코이카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전 쪽에는 정출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가치사슬 연구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대기업에서 수직 계열화 많이 했었죠. 키프가 쫙쫙쫙 놓고 그 다음에 협력없이 쫙 1차 밴드, 2차 밴드 쭉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누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어뢰로 무너지는 게 옛날에 수직 계열화 방식이었다면 밸류체인 플랫폼은 산업 생태계 개념으로 그 안에서 경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자재 펌프는 펌프끼리 경쟁도 일어나지만 이런 경쟁, 내부 경쟁과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는 또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장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융합기술사업화에서 그 울산 클러스터의 전투적인 능력 또는 다른 요소 기업 또는 우라고 상관없는 부품 소재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IoT 기업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동사업화를 추진을 하고 그 나머지 기술사업화 방식도 있지만 일단 국제협력 사업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 대학과 아까 교육 문제 말씀을 드렸죠. 대학과 정부치료연구소 그리고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융합기술 사업화를 해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료 안에 그 아마 링크를 받으시면 그 자료들이 들어있고요. 연락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맨 마지막 카카오톡으로도 그 말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 세션은 이렇게 하고 20분 휴식 후에 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거 이번 주